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공모전을 해요. 빌 게이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상금을 걸어가지고 2012년에 공모전을 하는데요. 1등한테는 이제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뭐야 얼마 안 주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돈보다도 이걸 공동으로 투자해서 우리 함께 해결하자라고 전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보내서 개발을 착수합니다. 공모전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고요.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비닐봉투, 아까 마크니랑 말한 거랑 비슷해요. 빌 게이츠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금액이 쌓여야 된다. 두 번째, 전기가 필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기가 없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닐봉투인데 비닐봉투에 똥을 쌌을 때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안 썩잖아요. 우리가 쓰는 비닐봉지는. 근데 거기에 안에 뭐 어떤 파우더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똥을 싸면 그게 알아서 숙성이 돼서 비료가 되는 형태도 있었고요. 아예 화장실인데 위에 태양광 패널을 해가지고 전기 없이 알아서 이제 똥을 싸면 그게 뭐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었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470억 원의 제작비랑 4년간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빌 게이츠는 옴니 프로세서라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라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이제 똥을 천도로 태워요. 똥을 천도로 태우면 냄새가 다 빠지면서 수증기만 남겠죠. 그러니까 밑에 건더기는 다 남아있고 그럼 그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요. 여러 가지 필터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남은 찌꺼기, 완전 말라버린 찌꺼기를 가지고 또 가열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옴니 프로세서 하나만 있으면 전기도 안 들고 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5만 와트랑 8만 6천 리터의 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똥만 넣으면.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면서 빌 게이츠가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진짜 그 옴니 프로세서를 딱 설명하면서 그 후두꼭지가 있어요. 딱 열어가지고 물을 콱콱콱 먹은 다음에 마시죠. 그 다음에 물 맛이 끝내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직접 먹어요, 그 물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우씨 어떻게 똥물 먹어 이랬지만 빌 게이츠는 맛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찾아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런 옴니 프로세서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유지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유지 비용은 안 들어가요. 저는 설치 비용도 설치 비용이지만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설치를 했다고 해도 솔직히 그냥 거기서 싸는 것보다 길바닥에 싸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 싸라 하면은 자발적으로 쌀까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문제?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말하신 게 정확한 그 한계점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설치를 많이 못하는 거죠. 그게 엄청 크거든요. 교실 막 5개, 6개 있는 사이즈인데 거기까지 똥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싼 똥을 막 동네방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거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똥퍼를 보내야겠네요. 차라리 그지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똥 싸고 말지 바깥에다가 마크님처럼. 그쵸. 아니 마크님 말한 것처럼. 저 아니에요. 죄송해요. 마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옴니 프로세서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빌 게이츠는.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아마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소아마비 여러분 들어보시거나 본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마비가 발병률이 0%거든요. 우리나라 완치 국가예요. 소아마비는요, 폴리오라는 학명을 가진 건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척수로 들어가서 소아마비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몸이 이제 마비가 되면서 몸이 굳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못 움직여요. 뭐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몸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1980년대, 70년대에는 많았는데 예방접종을 딱 맞으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접종을 미리 맞으면 완치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WHO에서 우리나라는 소아마비를 완전히 박멸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의료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할 때 보면 엄청 많이 맞거든요. 소아마비 같은 경우도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추가 접종 1회를 맞게 해요.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안 걸리는 거죠. 뭐 우리나라 사실은 이거 말고도 소아마비 말고도 수두, 뭐 일본 내염, 비형 간염 이런 것들을 막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건데 반면에 빈곤국은 사실 심하죠. 인식도 없을 뿐더러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도 강해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좀 높아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열악할 거 아니에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폴리오를 걸린 사람들은 아예 불구가 됐지만 사회 참여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부유한 집이고 아빠도 되게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집안도 좋았어요. 근데 왜 빌 게이츠는 이런 뭐 폴리오라든지 위생처럼 왜 이런 문제를 위해 해결하는 걸까요? 저 그 전에 질문 하나만 드려도 네. 될까요? 이 소아마비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돼요? 이게 왜 걸리는 거예요? 이 폴리오, 소아마비는 이런 오염된 물에서 마찬가지로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리오에 걸린 사람들이 또 이제 배설을 하고 또 그 물이 또 물로 돼서 그 물을 또 식수로 먹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빌 게이츠가 왜 이렇게 기부를 할까요 도대체? 이 문제 사실 돈 많아서 그냥 플렉스 하면서 뭐 내가 알바? 나 신경 안 쓸 거야. 이래도 되는데 왜 엄청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면서 그러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서 경험도 쌓이고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결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싹 다 가난한데 나만 돈 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코 좋지도 않고.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공동의 적이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부자에 대한 편견도 있잖아요. 굉장히 뭐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아주 뭐 나쁜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부자한테도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럼 사람들이 쟤는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제가 있어야 우리도 있고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고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나도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연결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를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질투심이나 뭐 위협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생존에서 약간 시작됐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제목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 책이 있거든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또 추천하고 싶은데 나만 부자고 다른 사람 다 가난하고 이래 버리면 친구도 없을 거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전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계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100조가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10원 이렇게 하지 않고 돈을 다 잊죠. 근데 물론 부자들이 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기부할 수는 있죠. 당연히. 이재용도 돈을 기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 자식한테 돈을 안 주고 엄청난 퍼센트, 99%의 돈을 기부하는 더 이유가 뭐가 있으실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노이만 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빌 게이츠가 한창 성장기에는 타인을 파산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까 이제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지를 한 거죠. 이제 남은 삶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만큼 살았을 때 얻는 만족보다 타인에게 베풀고 주는 그런 행복을 좀 알았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재산이 118조인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1%라고 해도 1조가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이 1조라는 돈도 정말 큰 돈이라서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은퇴를 했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 진짜 동의하는 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한테 쓸 수 있는 돈을 뭐 얼마나 쓰겠어요. 자기한테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딱 해도 남잖아요. 저 돈이면은. 근데 1위가 빌 게이츠처럼 그만한 규모로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저도 이렇게 10위권 봤을 때 빌 게이츠만큼의 기부를 한 사람 몇 명이냐라고 보면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아 돌아서라기보다는 또 주는 약간, 행복을 그렇죠. 느꼈죠. 주는 행복과 관계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잘 실천해 주시고 계시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걸 원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아내 때문에 변했든 어쨌든 본인이 그런 마음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부를 했다고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노이마님이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한다 했잖아요. 그거에 좀 연장선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욕구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욕구 피라미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맨 아래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차츰차츰 해결이 돼야지 위에 욕구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데,
맨 아래 막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내가 뭐 먹고 살 욕구, 먹고 살 수 있는 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안전할 욕구, 집, 차 이런 거.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 이게 가족이겠죠? 가족까지 이제 빌 게이츠는 해결이 된 거잖아요. 가정도 화목하고 돈도 많고 뭐 집, 차 다 있고 하니까 그 위에가 뭐냐면은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또 그 위에가 무슨 욕구가 있냐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합쳐져서 그게 극대화된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밑에 뭐 생리적인 거 이런 건 다 이뤘으니까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존경 플러스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걸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 그게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좋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돈을 더 불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자아 실현 욕구를 찾을 수도 있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부를 하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나아가게끔 발전시키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를 두고 있고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빌 게이츠가 지금 사실 아까 말한 거랑 좀 연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정말 삶에서 필요한 돈이 만약에 1조다 한다면 나머지 1조 이상의 부자들은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한다고 봤을 때 빌 게이츠처럼 기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부를 얻거나 자식한테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인 이건희 회장만 해도 아까 20조라고 했죠. 그 20조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단순히 기부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하려고 아예 거기에 들어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만나고 책도 엄청 읽고 하는데 저는 빌 게이츠가 개인적인 성향은 복잡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거를 해결해보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인류의 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소아마비 그리고 이런 위생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할 것 같아. 점점 심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추측도 들고 하여튼 이거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은 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물론 막대한 자금력, 돈이 짱이야.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연구합니다. 소아마비면 그 소아마비의 원리부터 해서 왜 발병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엄청 공부를 해요. 빌 게이츠는 사실 철저하게 기술 만능주의자예요. 그래서 기술로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빌 게이츠를 공부해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전문가 이상의 과학기술 내용을 아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아닐까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의 삶이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MS에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문제를 발견하고 또 수정하고 또 새로운 대안으로 또 친구들과 코딩을 하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 문제가 없는 것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들이 이미 몸에 체득화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는 탁월한 노력인데요. 이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탁월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독서를 엄청 합니다. 지난번에 노이만님 편 천재 얘기를 좀 해보면 빌 게이츠는 사실 좀 타고나긴 했어요. 머리가 좋았습니다. 8학년 때 시애틀 주에 살았는데 수학 경시대에서 1등 했어요. 8학년 중에서 1등한 게 아니라 8, 9, 10, 11, 12학년 중에 1등 한 거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빌 게이츠가 수학적으로 정말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뜩이나 머리가 좋은데 책도 엄청 읽습니다. 근데 그 엄청이 정말 많이 읽어요. 넷플릭스에 인사이드 빌 게이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생각 주간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의 휴가인데요. 이 기간 동안 빌 게이츠는 별장에서 책만 읽어요. 1990년대부터 그가 가진 습관이에요. 휴가. 읽고 싶은 책을 한 가득 들고 갑니다. 진짜 뭐 가방에 막 몇십 권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들고 가서 그냥 별장에 들어가서 이제 콜라 마시면서 막 책을 읽어요. 빌 게이츠가 콜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관련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가 가졌던 고민들을 해결하거나 끊임없이 고민을 또 합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이 책 쓴 사람, 전문가가 나오네? 이 사람 어떻게 만나보지?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잘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볼까? 연결해볼까?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휴가 때 독서를 하시나요? 그러면 독서하신다면 어떤 분야의 책을 좀 주로 읽으시나요? 책을 가져가는 편인데 여행 갈 땐 아무래도 좀 더 감성적인 거를 좀 채우려고 가잖아요. 메말랐던 내 감성을 좀 촉촉하게 채우려고. 그래서 에세이 같은 약간 가벼운 글이나 소설도 가져가고 좀 철학에 대한 것도 가져가서 좀 읽는 편이에요. 왜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주로 그런 책들 챙겨가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할 때 읽는 책이랑 그냥 평소에 읽는 책은 조금 다른데 여행할 때는 그 여행지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나 아까 난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감성적인 책들을 위주로 좀 갖고 가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를 배경으로 써진 그런 책들을 읽으면 뭔가 좀 더 와닿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또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좀 여행지들을 보는 좀 시각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혹시 빌 게이츠처럼 Think Week라고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책을 읽는 경험이나 해보신 거 있으세요? 저 고등학교 수험 생활할 때 제일 원했던 게 이런 위크였어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나랑 책만 가득 쌓아놓고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나랑 책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왠지 그 시간 있으면은 밖에 날씨도 좋은데 나가봐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따로 정해본 적은 없어요. 책이 시간이 날 때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지켜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 잠깐의 1, 2주 기간 동안 한두 권의 책을 읽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저의 띵크 위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전에 겨울방학 때 이제 아내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안 쉬잖아요. 그래서 아내 혼자 두고 혼자 쉬러 갈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계속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띵크 위크를 보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세진 않았지만 뭐 하루에 한 권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랑 같이 일어나서 아내 출근하면 저는 그냥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시작으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인용된 부분들 또 찾아서 읽고 이러면서 진짜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저 그때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지난 말한 것처럼 좋아하지 않았는데 약간 좀 트인 느낌이랄까? 그래서 완전 좀 되게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띵크 위크를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 너무 좋고 한 권을 완독을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약간 절 같은 곳 있잖아요. 산속에 사회랑 단절된 그런 곳에 저를 그냥 처박아 두고 너 일주일 동안 이거 2권 안 읽으면 못 나와 이렇게 말을 해서 책을 딱 읽고 나오면 제가 얼마나 뿌듯할까요? 제가 그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그래 줬으면 좋겠다.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벌칙 아니야 벌칙? 아니요. 그 동기가 부족한 애한테는 그렇게 해도 결국에 결과로는 만족을 할 걸 아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나폴스님 빈도는 얼마 정도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그런 위크가? 저는 사실은 요즘 드는 생각은 계속 책 읽었으면 좋겠다. 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나 이런 확장들이 저는 주로 요즘은 소설 거의 안 읽고 거의 책 읽는 편이 다 지식 쪽이거든요. 사회과학이나 뭐 정치든 심리든 뭐 되게 교육이든 다양한 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엄청 폭발적으로 지금 약간 머릿속에서 막 터지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되게 전 좋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 여름에 코로나로 어디 가기 힘드시니까 띵크 위크를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읽는 책들을 계속 올려요. 그래서 게이츠노트.com에 들어가면요. 그가 읽고 있는 책들도 올리고 인상 깊은 책들에 대해서 서평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여름이랑 겨울에 걸쳐서 총 2번, 5권의 책을 딱 추천해요. 근데 책 추천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편중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소설, 역사, 교육, 사회문화, 정치 되게 다양한 분야, 경제도 있고요. 거의 모든 분야를 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현재 전염병이랑 코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책을 읽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빌의 약간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해왔고 동력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빌을 만든 건 누굴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인 빌 게이츠에서요. 빌의 친누나는 빌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빌은 없었을 거라고 말해요.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사실 선생님이었는데요. 빌 게이츠 어머니에 대한 사람들의 평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다고 해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좀 신경을 썼고 관심을 줬는데 아버지는 이제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이면서 좀 시애틀 약간 사교계에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웨이라고 되게 유명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도 하기도 했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는데 반면에 빌은 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사회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빌도 그런 성격을 뭐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빌의 학창 시절을 들어보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연필을 씹으면서 책만 읽었다고 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빌의 부모님은 좀 걱정이 되죠. 빌의 부모님은 빌이 커가지고 법조계에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은 안 나오고 부모님의 권위에 막 싫어하고 불만도 표출합니다. 반항도 하고요. 저녁 먹다가 엄마한테 막 화내면서 막 엄청 삿대질한 것도 있다고 해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도 중2병이었다. 중2병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어머니는 이런 빌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오게 해서 뭐 이런 노력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빌이 약간 사회에 좀 적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의 누나는 그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지금 빌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빌이 인터뷰를 하는데 좀 울먹하더라고요. 60살이 넘었지만 인생 최악의 날은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부모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키우셨나요? 저부터 말하자면은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만 딱 말할게요. 저한테 성실함을 좀 강조해서 키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예체능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인천 살았는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거든요. 예체능을. 그게 끝나고 집에 오면은 새벽 1-2시가 됐어요. 자고 일어나서 7시쯤에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가야 되고 학생이 막 하루에 5시간 자니까 되게 피곤하잖아요. 계속 일어날 때마다 매번 같이 학교 가기 너무 싫다. 왜냐면 그때 예체능 했으니까 학교도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그래서 개근상을 쭉 받았어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항상 너에게 주어진 거 너가 지켜야 할 거는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성실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약간 제가 뭔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마감 기간이 있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꼭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 같은 것도 잘 지키고 그런 게 아마 부모님이 성실함을 길러주신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님이 잘 지키죠, 마감 기한. 진짜 발제문은 그렇게 따박따박 잘 어울리시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요? 저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를 되게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1학기인가? 제가 6과목을 신청해놓고 전부 다 F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 제가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한테 가니까 부모님이 물론 화를 내셨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지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뭐 자퇴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올바르게 졸업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성격에 좀 맞춰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접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해봤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방송국 합창단도 했었고 어렸을 때 뭐 펜싱 배워서 펜싱 대회도 나갔었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뭐 미술, 체육, 음악 안 해본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너무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이것저것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 맞춰서 많은 것들을 좀 접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안에 재산으로 남아 있겠죠. 지금 성향도 약간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되게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재미를 느끼시고 하는 게. 저는 아마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선택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셨고 그 대신 제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을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침에 안 일어나면은 그거는 네 인생이니까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항상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미 잘 됐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응원의 말들이 제가 제 선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의 확신을 들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들이 되게 여러분들을 허용적이고 뭐 이해해주고 이런 관점을 가졌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엄마가 이거 저는 안 들으시니까 제가 성향이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불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불 같다는 게 화를 막 낸다는 게 보다는 엄청 꽂히면 이제 막 타올랐다가 막 이런 건데 저희 엄마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불인데 저희 엄마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농사를 지으셨죠. 그래서 아침 일찍 사실은 어머님이 바로 밭에 가면 저는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학교 가고 집에 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매번 그랬어요. 너 엄마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농사하고 농약 뿌리고 이런 이거 뭔 거 같아. 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다. 너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고생한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심어준 거예요. 저는 계속 열받는 거죠. 아니, 내가 공부하겠다고 했어? 나는 농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반발. 근데 엄마도 불이잖아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저랑 엄마랑. 그래서 그런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되게 엄마랑 특히 아버지랑은 괜찮은데요. 어머니랑은 굉장히 서로 부딪혀요.
일로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총학생회장 했었거든요. 제가 딱 총학생회장 한 다음에 총학생회장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딱 3학년 때 내 진로를 정하겠다. 선생님을 할지 아니면 딴 거 할지 딱 해보고 나서 선생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어머님 그러니까 너 왜 왔냐고 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니까 어머님 저 대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하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일어나면서 너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 보내놨는데 아빠 따라서 선생님 돼야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교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가 원해서 간 것도 있다. 이제 내 삶을 살겠다. 해서 엄마가 너 선생님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했죠. 이건 내 삶이 아니다. 나 선생님 아니고 다른 거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엄마. 하니까 엄마가 막 바닷가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바닷가를 왜 가요? 하니까 나 죽어버릴 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불이잖아요. 그럼 같이 죽어 엄마. 그래서 나도 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 울면서 너가 그렇게 키웠냐고. 그러니까 내 엄마 말도 다 했잖아 내가. 그렇죠. 공부 죽어라 했고. 그쵸. 교대 갔고. 그렇죠. 나 이제 내가 하겠다고. 나 워홀 가서 딱 경험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바닷가 가자면 손을 막 잡아 끄는 거예요. 너 열받죠? 같이 죽어. 가는데 이제 아빠가 뒤에서 아버지는 물이신가 봐요. 제 아빠는 산이나 물 같은 사람인데 아빠가 그만해 이러면서 이제 제가 울면서 뭘 그만해요 하니까 아빠가 이제 둘 다 그만해 하면서 엄마도 막 둘 다 부릴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거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뭐 같이 얘기 좀 하면서 화해했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일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2병을 겪었을 때 저처럼 사춘기를 겪었을 때 부모님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제가 6학년 선생님을 현재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총 150명의 6학년 애들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300명의 부모님을 만났겠죠. 그럼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1, 2학년 때는 저희 애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친구랑 이런 얘기를 주로 물어봐요. 근데 6학년쯤 되면 진학 문제와 함께 사춘기 자녀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애가 뭐 문을 쾅 닫아서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안 나와요. 어떻게 하죠? 하면서 막 어떨 때 막 화를 내시기도 해요. 갑자기 말하시다가 이 새끼가 막 하면서 막 하면 제가 하기도 하고 우시기도 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얘는 왜 제 말을 안 들어줄까요? 막 이러는 부모님도 계신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사춘기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저와 엄마의 관계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께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드리기 전에 저처럼 좀 파란만장한 사춘기를 보내신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 지냈어요 하는 사람들은 넘어가고요. 저도 대학을 한번 중간에 바꿨잖아요. 제가 바꿨거든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로 갔다가 똑같이 나 이거 다른 거 해볼래? 라고 하고 바꾸고 또 한 번은 또 바꿨었거든요. 근데 사실 나쁘신 얘기 들으면서 제가 계속 웃으면서도 와닿았던 게 저도 어머니가 약간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반응도 비슷해요. 아버지는 생각이 있겠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제 말을 먼저 듣고 생각 좀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단 통곡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지 않아요. 악영향이 납니다. 그럼 오히려 저 반발심이 생겨요. 저 완전 반발심 생기고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게 그쪽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의 푸시 때문에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있어요. 오히려 더 뺑 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으로 느낀 거는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사춘기가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인생 속에서 털어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막으면 다른 방향으로 퍼져 나가거나 오히려 더 세게 나갈 수 있으니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오히려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게 제일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왜냐면은 자식한테 참견하지 않는 게 더 힘들거든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더 잘 되라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막 엄청 참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참고 그래 네 생각은 어떤데? 글로 가보고 싶니? 그럼 가볼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는 말을 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걸 좀 선택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춘기를 좀 짧게 말하자면은 제가 예체능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무용 전공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힙합이라는 그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 만화책을 읽고 나서 춤추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토마스 막 바닥에서 비보잉하고 윈드밀 막 그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크루 쫓아다니면서 지하철역에서 막 비보잉하고 막 이랬어요.
엄마한테 나 춤 배운다고 나 공부 안 한다고 막 이러고 그때 좀 서로가 마찰이 있었다가 원래 비보잉을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는 되게 그게 불량하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비보잉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타협한 게 이제 조금 뭐 현대무용 발레 이런 걸 해봐라 해서 그렇게 했다가 뭐 결론적으로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그냥 제 선택을 믿어주셔서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주 좋은 예인데요. 반항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제 말을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애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교육 전문가지 이제 부모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래도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가요,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공부라고 보면 돼요. 왜 내 딸과 아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나는 걔가 이렇게 했을 때 왜 나는 화를 냈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MBTI나 뭐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유형마다 이런 표출 방법도 사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아마 엄마 공부해야 돼 했으면 엄마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부했겠죠. 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부모님이 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춘기를 겪으면 속에서 열이 나겠죠. 이 새끼가 뭐 갑자기 문 닫고 가버려. 화나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빠 너무 설명 많이 해 하면서 막 숟가락을 던지고 가버려. 속에서 부글부글 하겠죠. 하지만 그래 아직 애잖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똑같이 화를 내버리면 애가 부리면 똑같이 불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애가 무리면 아빠의 기에 눌려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그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것처럼.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저는 어른이면은 애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최악이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이는 당연히 자기 감정을 해석도 잘 못하고 조절도 못하기 때문에 터트리곤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어렸을 때 다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때 어른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애들이 가끔 굉장히 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나게 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프로페셔널한 선생님이 말하면은 자기 감정을 싹 지우고 그냥 이 아이가 지금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하는구나 라고 하고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게 저는 교사의 제1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 애한테 상해버리면은 나중에 일이 해결이 돼도 밉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좋게 보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 감정을 딱 객관적으로 해서 상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네, 이렇게 빌 게이츠의 이제 성과, 은퇴 후에 하고 있는 행동들과 그 빌 게이츠를 만든 독서나 뭐 부모님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빌 게이츠는 어떤 걸 할까요?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빌 게이츠는 죽을 때까지 이 재단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행보는 지금 독서 부분에서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을 보면 대부분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05년 테드에서 이미 빌 게이츠는 전염병을 얘기를 했어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현재 인류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있는데 2020년 2월 6일 날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1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을 바로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오전에 빌 게이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건 일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빌 게이츠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25분 동안 통화를 했고 코로나19 백신 우리나라에서 대처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배워가겠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함께 협력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백신 공장 우리나라에 7개를 동시에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7개를 동시에 지었을까요? 하나를 지어서 백신이 실패했어요. 그럼 또 개발을 이런 실패했을 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7개를 동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중에 한두 개라도 백신이 성공하면 그걸 바로 상용화하려고 하는 거죠. 약간 생각이 좀 스페셜하죠. 그리고 손도 크고.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 7가지 중에서 한두 개가 성공하면 그 백신 개발을 통해서 공공재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걸 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모두 퇴치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초반에 밝힌 것처럼 빌 게이츠의 은퇴 이후의 삶을 주로 좀 설명을 했어요. 빌 게이츠의 삶을 좀 돌아봤는데 제가 너무 좀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전 빌 게이츠를 좋아하니까요.
아까 노예만이 말한 것처럼 윈도우의 독점 등의 문제로 실리콘의 악마, 어둠의 왕자라는 별명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를 비판하는 그런 논리도 충분히 귀 기울여 볼만 하겠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빌 게이츠는 네모다. 간단하게 한마디씩 넣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저부터 할게요. 빌 게이츠는 멋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되면은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멋있다. 저는 한마디로 도전가다.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타입을 좀 잘 아는데 네,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요. 그리고 해결하는 거에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빌 게이츠 똑똑하다인데 왜냐하면은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뭐 선한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이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 사람에게 더 지원도 하게 되고 같이 이제 더 공존하게 되는데 그런 방면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빌 게이츠는 고맙다.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며 선행을 베푸는 모습이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벤져스에 열광합니다. 우주 최강의 빌런 타노스를 멋지게 무찌르는 영웅들이죠. 어벤져스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가면서 싸울까요? 바로 인류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빌 게이츠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그는 영웅이라는 말에 부끄럽다고 손사래를 칠 거예요. 아닙니다. 영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역질문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세계 2위의 부호로 12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삶을 위해 재단을 설립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나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절실한 사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빌 게이츠가 가진 부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에 더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